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균형 부분의 12번 문제를 풀 차례인가 봅니다. 자, 이제 12번 볼게요.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격의 상승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대체관계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 다음 2번. 아파트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됐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이유는 수요가 감소할 거니까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 3번. 택지나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에 하락이 있어요. 그럼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나요? 아파트 생산이. 그러니까 공급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 다음 4번.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확충됐대요. 그럼 쾌적성이 높아지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겠죠. 4번. 그 다음 5번. 아파트 소비자들의 소득이 감소됐답니다. 그럼 소득이 감소되면 아파트는 정상제인가요? 열등제인가요? 정상제죠.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겠네요. 가격은 하락할 거예요. 그 다음 13번. 다음 중 정상제인 아파트의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 그럼 이번에는 가격의 하락은 초과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대체제의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대체제 앞에는 항상 생략된 단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생략돼 있죠? 해당 재화의 대체제. 그럼 해당 재화의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해당 재화인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1번이 답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2번. 별표 하나. 매수자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래요. 그냥 상식선상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파트 가격이.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그대로인가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가격도 올라가죠. 맞아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지금 가격도 하락하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네요. 아파트 인근 지역의 생태공원 조성, 쾌적성 높아져서 수요 증가, 가격은 상승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해도 수요 증가,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 14번에는 별표 3개. 14번 문제는 또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나왔네요. 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 그으셨나요? 그럼 얘는 공급 요인이에요? 수요 요인이에요? 공급 요인이죠. 공급의 증가 요인인가요? 감소 요인?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공급 비용이 감소된 거잖아요. 그럼 공급 증가 요인이죠. 그럼 공급 증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단기 동그라미, 장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단기와 장기의 구분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뭐고? 장기고, 신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이 단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공급 비용이 감소됐으니까 이제 공급자는 짓기 시작할 텐데, 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할 텐데, 단기에는 공급이 안 되죠.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단기에는 공급 증가가 없으니까 시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단기에는 임대료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고, 장기가 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4번. 왜 단기에 임대료 변화가 없는지 이해되셨나요? 단기와 장기의 구분을, 기준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뭐고, 장기, 유량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이 단기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15번.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지금 얘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황 그 수량. 뭔가 숫자가 나왔죠, 여러분? 계산 문제다, 계산 문제가 아니다? 계산 문제죠. 그럼 이 계산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떻게 풀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균형 가격 구할 때 분리수거 기억나세요? P끼리 마이너스를 빼고 더하고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작은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바로 P, 균형 가격이 나온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보세요. 임대아파트의 수요함수는 QD는 1200-2P, 공급함수는 QS는 600 플러스 3P라고 하자. 이렇게 줬네요. 이때 정부가 이 아파트 임대료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규제했대요. 최고 가격제죠, 여러분. 임대료 규제 정책이잖아요. 그럼 이때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정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문제에서 먼저 균형 임대료를 구하는 거예요. 균형 임대료. 그럼 균형 임대료는 해볼까요? 분리수거. 마이너스 2P고 3P니까 더하면 5P죠. 되셨어요? 그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1200에서 600을 빼니까 600이죠. 그럼 P는 얼마예요? 120이죠. 균형 임대료가 120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서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맞게 규제했나요? 최고 가격제는 원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공급자는 삐치고 공급자는 삐친 김에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질적순위 향상 저하. 그 낮은 수준의 가격에는 팔겠다는 사람은 줄고 사겠다는 사람은 느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비용 출현, 그게 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문제는 출제자는 문제를 낼 때 균형임대료를 구해서 그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1번, 2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근데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수량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수량을 구할 때는 당연히 이 임대료를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임대료 수준에서의 수요량, 공급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P 대신에 대입시키면. 그럼 50을 대입시켜주면 곱하기 50을 해주면 2 곱하기 50은 100인가요? 그럼 1200에서 100을 빼면 얼마다? 1100이고 여기 P 대신에 얼마를 대입시키면 50을 대입시키면 150이죠, 여러분? 600에 더하면 750? 맞아요?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는 수요량은 1100, 공급량은 750이니까 초과 수요가 350이죠.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 이 균형 임대료를 구하는데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무조건 저하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 문제가 나오면 이 임대료 규제 얼마라고 주는 순간 바로 대입하세요. 지금 이 내용대로. 바로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초과 수요가 얼마죠? 350이죠. 초과 수요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 수요는 원래 임대료 규제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맞게 규제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균형 임대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초과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 350이 나온 순간 얘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문제에서 아파트 임대료를 얼마로 규제했다고 줬냐면 150만 원으로 줬대요. 규제를 150만 원으로 했어요. 우리는 얘를 몰라요, 지금. 이걸 구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 거죠, 지금. 그러면 얘를 또 그대로 대입시켜요. 그럼 2 곱하기 150 하면 얘는 300인가요? 그럼 1200에서 300 빼면 900이죠. 맞아요. 그럼 P 대신에 150을 대입시켜주면 얘는 450이죠. 그럼 1050이죠? 뭐가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죠? 얼마만큼 많아요? 150만큼 많나요?
그럼 이 문제에 분명히 이 문제가 있으면 보기 1, 2, 3번 정도 전에 초과 공급 150이 있을 거라고요. 얘를 찍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분명히 5번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고 분명히 있다고. 최고 가격제에서는 공급자가 삐치거나 그대로인 거지 공급자가 좋아 날뛰는 경우는 없어요. 초과 공급은 없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딱 나온 순간 얘는 높은 수준으로 규제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아무런 변화도 없다로 가면 된다고요. 그럼 이것만 안 구해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한다? 최고 가격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P 대신에 대입한다. 그때 나온 결과가 초과 수요면 그게 답이고 초과 공급이면 그게 답이 아니라 답은 5번 아무런 변화도 없다로 가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번.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350이래요. QS는 350으로 고정돼 있어요. 시장 수요함수가 QD1은 600-2P에서 QD2는 450-4P로 변화했대요.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하락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줬죠.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분리수거하면 되죠. 네. 근데 분리수거할 때 얘는 공급함수, 얘는 수요함수잖아요. 그럼 P는 지금 얘밖에 없죠. 그럼 이 P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이 P는 600에서 350을 빼면 250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P는 600에서 350을 빼면 250이니까 P는 125죠. 처음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둘을 같게 놓고 푸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4P죠. 예. 마이너스 D라고 그랬습니다. 4P예요. 그럼 얘는 450에서 350을 빼면 100이죠. 그럼 P는 얼마다? 25. 그럼 얼마만큼 하락했다? 100만큼 하락했네요. 맞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형점의 이동의 계산 문제는 사실은 정말 쉬운 문제예요.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 QS는 3P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수요함수가 QD1 1200-P에서 QD2 1600-P로 변화했대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한번 암산해 볼게요. 첫 번째, 수요와 수요를 같게 놓고 푸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푸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제로. 그럼 이 둘이 같은 거네요. 그럼 얘는 3P고 마이너스 P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2P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를 떼고 더하라고 그랬죠? 그럼 4P는 1200인가요? 숫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4P는 1200이면 P는 300이죠. P 300. 그럼 두 번째는 이 둘을 같게 놓고 풀면 3P, P니까 4P는 1600이죠. 그럼 얼마? P는 400. 300에서 400으로 100 상승이죠. 적을 필요도 없죠, 아예. 그때 너는 안 적었지만 난 적고 푼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18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QD1은 1200-P, QS는 2P이다. 소득 증가로 수요함수가 QD2로 이렇게 변화한대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하게 균형 가격의 변화만 구하면 그게 맞는 걸로 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풀어볼게요. 바로 똑같이 암산해야 돼요. 30표면 풉니다. QD1과 QS 같게 놓고 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P, 2P니까 3P. 3P는 1200. 그럼 얘는 400이었죠, 원래. 3P는 1200, 400이죠, P는. 그럼 소득 증가에 따라 1500 마이너스 P로 변했대요. 그러면 이 둘을 같게 놓고 풀죠. 그럼 3P는 1500이네요. 그럼 P는 500이죠. 그럼 균형 가격이 400에서 500으로 상승했네요. 균형 가격이 400에서 500으로 상승한 건 5번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문제를 주면 실제 기출 문제면 얘가 분명히 둘 이상이 있다 라고 그랬죠. 그럼 대입시켜야 되죠. 그럼 그때 400을 먼저 대입시켜 보면
양의 비교를 볼게요. 400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800인가요? 양은 처음 800이었죠? 근데 두 번째. 지금 500으로 바뀌었나요? 가격이 500이죠? 그럼 500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1000인가요? 1500에서 500을 빼니까. 그럼 800에서 1000으로 증가한 거 맞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9번. 똑같아. 공급함수, 수요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함수 일정한데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했대요, 여러분. 그때 균형 가격이 얼마만큼 변하고 공곡선의 기울기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문제를 줬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기억까지는 쉽게 풀 수 있죠? 풀어볼 거예요. 자, 볼까요? 이 둘을 갖게 놓고 풀죠. 3P는 120인가요? 바로 보이세요? 3P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120이죠? 그럼 P는 40이에요. P 40에서 이제 이 둘을 놓고 갖게 놓고 풀겠네요. 그럼 4P인가요? 4P는 120이죠? 맞아요. 4P는 120이니까 이제 P는 30인가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락? 10만큼 감소해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울기 판단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우리 탄피 했던 거 기억나세요? 피 앞에 계수가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는 작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탄력성 부분에서 찾아내서 판단할 때 무조건 QD, QS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얘가 2거나 3이면 2로 나누고 3으로 나눠서 1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얘는 없죠. 이 앞에 개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P 앞에 1이 바로 탄력성이죠. 탄력성이 지금 1이래요. 얘는 탄력성이 얼마인가요? 2죠. 그럼 기울기는 얘는 1이네요. 1의 역수는 1이니까. 그럼 얘의 역수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기울기가 1에서 2분의 1로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별도로 기억하지 말고 거미집 이론에서 탄력성 부분의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무조건 탄 P를 기억해서 총알을 쏘면 거죽이 남는데 걔를 뭐라고 한다? 탄 P. 그래서 P 앞에 있는 개수가 탄력성의 크기라는 걸 기억해 두고 걔의 역수를 뒤집으면 역수로 만들면 걔가 바로 뭐다? 기울기가 된다. 그 함수에 20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똑같아서 안 풀게요. 아, 진짜 똑같다니까. 좋아요. 암산으로 하나만 하죠. 이 둘이 같대요. 그럼 3P는 300이죠. 3P는 900이죠. P는 300. 이 둘이 같대요. 3P는 1500이죠. P는 500. 쉽죠? 이렇게 푸는 거죠. 대입시켜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탄력성 관련 문제는 어떻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뛰쳐나간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건물 중에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제일 숫자가 많은 건 주거용.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탄력적이다 했던 거예요. 단기에 변할 수 있는 것과 장기에 변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많이 변할 수 있다? 장기에. 그래서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탄력적일수록 들어 눕는다. 기울기는 가파르게 된다. 완만해진다. 그래서 완만해져 버리면 수평선이 돼 버리면 걔는 뭐가 된다? 완전 탄력적. 양의 변화를 따지는 거니까 실은 가격 변화에 따른. 그럼 하나도 양이 변화하지 않으면 수직선?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그 얘기였던 거죠. 그 다음 고소득층은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죠. 고소층의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고소층은 고가인 재화를 사요 저가? 고가가 실제 소득에서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겠네요. 고가인 재화가. 그래서 실제
소비 금액 중 차지하는 부분이 큰 재화일수록 그 말이 고가인 재화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신규 주택을 고소득층은 사죠. 그래서 신규 주택의 수요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볼게요. 저소득층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저소득층의 수요는 비탄력적이죠. 저소득층 고가, 저가? 저가인 재화. 중고주택, 신규주택? 중고주택. 그래서 중고주택일수록 저가일수록 저소득층의 수요일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죠. 만만한 게 누구? 수요자. 뭘 올려서 떠넘긴다? 가격을 올려서. 네.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 공급 비용의 증가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그런가요? 그때 그냥 탄력성의 크기예요?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예요?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 그럼 질문. 수요의 탄력성이 2예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몰라요. 수요만 얘기했지 공급을 얘기 안 했으니까.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를 알 수 없다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2예요. 공급의 탄력성이 3이에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수요가 2, 공급이 3이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죠. 상대적으로 더 작으니까. 네. 그때 수요의 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선이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란 얘기죠. 그럼 전액 다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용히 지가 부담하고 말아야지. 그런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맞죠? 이때 양분의 양인가요? 율분의 율인가요? 율분의 율. 우리는 양양자 들어간 애들 싫어한다고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크면 얘는 말 그대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많이 변했다, 적게 변했다? 적게 변한 거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탄력적이다 그래서 X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기억이 나면 되는 거냐면 우린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이 변하는 걸 따져보고 있죠? 계속. 네. 그러면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이 변하는 정도가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탄력적? 더 작으면 비탄력적? 비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수직선이죠.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인 거죠. 얘가 변한 만큼만 변하면 직각쌍곡선? 단위 탄력적? 직각쌍곡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개념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일단은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결국은 양이 변하는 정도죠.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그 변화율의 크기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주어진 무엇에 의해서? 가격 변화에 의해서. 이네요. 그래서 1번이 왜 틀렸는지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전환이 변하죠, 여러분. 전환시키는 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용이하다는 얘기는 더 많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정상재란 소득 증가 시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로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얘는 같은 방향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보게 드세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플러스란 얘기잖아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재 맞죠? 근데 그렇게 내면 문제를 푸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라고 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란 얘기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는 무슨 재? 열등재.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 4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재화, 두 재화? 두 재화.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재와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었어요. 그때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죠. 플러스면 무슨 재? 무슨 안경? 뿔테 안경. 그래서 플러스면 대체재라고 그랬죠. 마이너스면 보완재.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다 무슨 재? 소형 오피스텔, 연립주택, 아파트, 빌라 다 대체재. 그게 보완재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현실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같이 사용함에 따라 아파트의 만족도가 커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들은 다 대체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대체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 커지므로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근데 반드시 그래요? 상업지역이면 상업용 건물이 더 많아요? 상업지역이면 상업용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용도별로 탄력성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 학기론 문제를 풀 때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지역별, 전국적으로 모두 같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무조건 X예요. 기본적으로. 다 불규칙적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 2번.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이제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 증가 시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한편 균형 수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 문제 유형이 딱 나오면 뭐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 그리고 출발한다? 수직선을 그리시라고 그랬죠. 그럼 수직선을 그려놓고 출발하면 공급 증가 시에는 기본적으로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맞아요? 아니, 원래 공급 증가하면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직선이 되면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겠죠. 상하 변화가 크니까. 그런데 균형 수급량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균형 거래량, 수급량이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 지금 좌우 변화는 없죠, 수직선이면.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이렇게 푸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줬다면 얘는 뭘 그리고? 평선을 그리고 출발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급 증가하면 원래는 가격의 하락인데 얘는 상하 변화가 없죠.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고 좌우 변화는 크죠. 공급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죠. 증가. 예? 그럼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였죠.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오고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얘가 수평선이죠. 수평선 그립니다. 수요 감소 시 원래 가격은 뭐 해야 돼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해야 되죠. 근데 얘는 수평선이니까 가격이 불변 맞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감소면 감소죠? 균형 거래량은 원래는 많이 감소하겠죠. 감소한다고 얘기해도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얘 1보다 크다는 건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가격 변화 시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동함을 의미한다.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게 많이 변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변한다. 5. 4번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자 떴네요.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이다. 역수라고 그랬죠 아까. 역수. 그 다음 5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며 맞아요.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큰 거죠. 가격 변화 시 수요량이 둔감하게 변하나요? 수요량은 많이 변하나요? 아니 탄력적이라는 게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많이 변하는 거라면서요. 적게 변화한다고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죠. 1, 2, 3, 4번에 지문은 꽤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어 놓고 5번 지문이 굉장히 쉬웠죠 지금. 그 다음 3번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1번 AJ의 가격과 BJ의 수요량이 자칠판 두 재와 떴나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나오겠죠. 그때 가격과 수요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그럼 부호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그럼 얘는 대체재예요? 보완재예요? 아까 분명히 대답했는데 또 대답 못해요. 플러스면
대체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의 교차 탄력성 0보다 큰 값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0보다 큰 값이 플러스인가요? 그게 대체제라는 얘기죠. 5. 그 다음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 0이다. 무한대죠. 무한대.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인 거죠. 무한대인 거죠. 수직선일 때 가격 탄력성이 0인 거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인 것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인 것은 열등제 맞죠? 시장이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대체할 것을 찾기가 쉽죠. 동질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럼 대체할 것이 많아지니까 탄력성은 커진다? 커진다였죠.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공급자의 총수입은 불변이다. 칠판 이쪽 보실래요? 가격과 수요량을 곱해서 수량을 곱해서 얘가 총수입이 나오는데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하죠. 가격을 내려도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올라간 길이와 내려간 길이가 똑같으니까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이 된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가격 정책은 총수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없다. 맞아요? 그네요. 4번.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 함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거죠.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클 때 탄력적이니까. 자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또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대체제의 유무와 수의 많고 적음이 가격 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뛰쳐나간다. 그래서 수요량은 많이 변화한다. 탄력적이 된다. 그 얘기였죠. 3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였죠. 4번. 교차 탄력성, 가격 변화, 수요량의 변화인데 두 재화가 나와야 된다는 것. 교차로는 하나의 도로가 아니라 두 도로. 그 다음 5번. 관찰 기간, 괄호 열고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변화한다, 적게 변화한다? 많이 변화하니까 탄력성은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5번.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이제 1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래요. 수직선. 그럼 가격의 변화는 큰가요? 가격 변화 크죠? 량의 변화 없죠? 좌우 변화. 그래서 가격은 불변인데 수요량이 변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X이죠. 아니, 수직선을 그려보면 상하 변화는 크잖아요. 량의 변화가 없는 거지 지금.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2번.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곡선은 수직선이며 완전 비탄력적이다. 물리적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은 하나도 못 늘립니다. 부증성 때문에. 그래서 수직선이 됐죠. 완전 비탄력적. 3번.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으면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작으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인 경우에요. 그럼 수요자가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약하죠? 힘 약한 애한테 돈을 뜯어내는 방법은 윽박질러요, 아양떨어요? 힘 약한 애한테 돈을 뜯어내는 방법은 윽박지르는 거죠. 그럼 공급자가 윽박지르는 건 가격 인상, 총수입의 증가? 맞나요? 자, 해볼게요. 가격에 곱하기 수요량, 수량을 곱해서 총수입이 나오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라면 가격을 올렸을 때 그것보다 수량의 감소가 적죠. 네. 주어진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적을 거니까. 그럼 올라간 길이가 더 크니까 총수입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 가격을 내리면 수량은 증가인데 조금만 증가하죠. 그럼 내려간 길이가 더 크니까 총수입은 전체로 감소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언제 기억해서 문제를 푸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이 탄력성이면 힘 세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힘 센 애한테는 윽박지른다, 아양 떤다? 아양 떨어야 되고 가격이나 저가 전략을 통해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고 수요가 힘이 약하면 그때는 뭐하고?
윽박 지르고, 그럼 윽박 지르면 총수입은 증가하고, 맞나요? 고가 전략을 통해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는 거였죠. 반드시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럼 대체할 게 세고 셌어요? 세고 세지 않았어요? 대체할 게 세고 셌죠. 그때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다 뛰쳐나간다? 총수입은 빵이 되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애한테 돈 내나 가격 인상을 하면 다 뺏기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 완전 비탄력적이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수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올리면 올린 만큼 총수입 비례 증가네요. 그게 우리가 했던 가격 정책에 따른 총수입의 변화의 정도였죠. 되셨나요? 그래서 3번 보기에는 별표를 3개 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필수제보다 사치제의 수요 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이다.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도 수량을 얼마 못 줄인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 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래서 불필요하면 불필요할수록 필요하지 않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안 써버리면 그만이니까 수요량이 많이 줄죠. 그 반응이 탄력적이 돼요. 그럼 필수제보다 사치제는 얘는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탄력적이 되겠죠. 항상 주어가 뭔지를 보시는 거예요. 사치제의 수요 탄력성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덜 필요하니까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 탄력적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고개를 좀 크게 끄덕끄덕 보세요. 네. 무슨 침묵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5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 탄력성은 무한대이며 어마어마하게 변하니까 수평선. 5. 6번.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빌라 가격이 1.5% 상승할 때 빌라 수요량이 1.5% 감소했대요. 여러분,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예요? 반비례? 반비례. 얘가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은 수요 효과, 가격 효과? 수요 효과는 없다고 그랬어요. 가격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가격 효과는 크게 둘.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오면 다른 대체재로 대체되는 효과에 따라 한 재화의 수요량 감소한다. 무슨 효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대답 못하면 대체 효과.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한다. 무슨 효과? 소득 효과. 둘을 합쳐서 무슨 효과? 가격 효과. 수요 효과 없어요. 하여튼 그거 틀려갖고 오기만 하면 진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무조건 감소죠. 반비례. 얘 크기를 보면 똑같은 크기 변화했죠, 여러분. 1.5 변화했을 때 1.5 변화했으니까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죠, 실은. 그런데 항상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띄고 본다? 그래서 얘는 1. 단위 탄력적 맞죠? 맞아요. 그 다음 2번.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을 때 수요 곡선은 직각상 곡선. 단위 탄력적이면 직각상 곡선만 기억하세요, 그냥. 그 다음 3번. 가격은 변하는 반면 수요량이 불변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완전 비탄력적. 직선, 수평선이라고 그래서 틀렸네요. 맨날 수직선, 수평선 갖고 함정 파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아파트의 가격이 8% 상승할 때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4% 감소했대요. 여기까지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얘는 두 재와 한 재와. 두 재와. 아파트와 연립주택. 둘은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랬더니 계산해봐야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혼나는 거라고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체재예요? 보완재예요? 대체재죠. 그럼 당연히 이 부호는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뿔대 안경 플러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플러스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8% 상승했을 때 수요량 4% 감소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럼 이 얘기는 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 감소죠. 얘 둘이 같은 방향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금. 보완제라고 이 문제를 낸 거잖아요.
자, 얘 뭐예요? 기출문제예요? 예상문제예요? 예상문제죠. 이건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요. 이 문제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준다고. 이 문제로만 보면 이것만 판단했을 땐 맞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 둘은 무슨 죄니까? 대체제니까 얘가 수요량이 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오면 연립주택으로 수요량이 가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라고요. 증가 원래.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 아예 맞게 고쳐놓으세요. 그냥 얘를.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이거 4% 감소를 증가로 바꿔놓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큼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라고. 이따가 기출문제를 확인해보면 왜 그런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강사가 낸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보완제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착각이 된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 다음 5번.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동폭이 작은 경우. 적게 변했죠? 비탄력죠? 비탄력죠. 그 다음 7번.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 쭉 보면서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가격 10% 상승, 수요량이 20% 감소. 몇 배 변했죠, 여러분? 잠깐만 계산해 봐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10% 기준 20% 변화했으면 2배 변했죠. 그럼 마이너스 2예요? 2예요? 또 대답 못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여서 무조건 절대값이어서 2배 변한다고 그랬죠, 그냥. 이게 2 변한 거죠. 맞아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 윽박 지르면 가격 인상을 해버리면 힘센 애한테 윽박 지르면 지껏 뺏기죠. 총수입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1번이 틀렸죠.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 수직선을 그리죠, 여러분. 그럼 균형 거래량은 불변 맞죠? 좌우 변화 불변. 그 다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그리죠? 그럼 균형 가격 상하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죠.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자, 탄력적이다 이렇게 주면 이렇게 뽑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수평선에 가깝죠? 그러면 상하 변화는 작고 좌우 변화는 컸던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거 맞죠? 수평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맞네요. 탄력적일수록. 그 다음 빌라의 가격이 10% 상승함에 따라 연립주택 수요량이 15% 증가하는 경우. 다시 질문. 빌라와 연립주택은 보완제, 대체제? 대체제.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똑같으니까. 그럼 대체제. 빌라 가격 올라가면 빌라 수요 줄어서 어디로 온다? 연립주택으로. 그래서 연립주택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그럼 이 부호는 교차 탄력성 부호는 플러스죠? 상승 증가니까. 뿔대 안경? 몇 배 변한 거예요? 1.5배.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바로 대답 못하면 변화된 다음의 것, 우리가 알고 싶은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의 값을 분 자로 올리고 주어진 걸 분모로 깔면 되죠. 네, 그럼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자는 대체제 관계에 있으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다시 0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 여기까지 딱 놓고 탄력적, 비탄력적? 1보다 작다는 얘기가 주어진 변화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수요가 비탄력적, 힘이 세면 약하면? 힘이 약할 때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되면 이게 윽박지른 거죠? 그럼 힘 약한 애한테 윽박지르면 총수입 증가? 근데 감소라고 줬죠? 틀렸죠? 되셨어요? 그 다음 2번. 대체제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제가 있으면 더 커져요?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대체제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되죠. 근데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틀렸죠.
그 다음 3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 다르다 돼 있는데 이게 점 탄력성이어서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이거 28회 때 시험 나올 때. 그 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용 아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곡선상에서 어떤 점을 찍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 맞는데 이제 4번도 왜 틀린지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장기간 더 많이 변하죠. 더 탄력적이 되는데 더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완벽하게 틀렸단 말이에요. 1번, 2번, 4번이. 그 다음 5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네요. 더 많이 변하니까. 탄력성이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다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을 몰랐어도 3번이 맞는 답이겠죠. 되세요? 네. 그 다음 9번.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볼까요? 1번 보세요. 이제 그냥 문장을 보면서 풀어버립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그럼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그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으라고 그랬죠? 비탄력적이라고 주면 이렇게 내리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수평선에 가까우니까 상하 변화는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그 다음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었죠. 우리 지난주 이거 최소 수량이라고 해서 틀린 문장 봤죠? 다시 질문. 공급 가격은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제일 낮은 가격, 최소 가격이었고,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가격들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이죠. 최고 가격. 그것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3번.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복습이죠, 여러분? 칠판이죠.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화했대요. 가격의 변화죠. 얘만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였죠.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의 변화가 아니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죠. 그래서 동일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 맞죠? 4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 불변, 물리적 토지 공급 곡선은 공급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죠, 그래서. 5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고개 드세요. 규제, 제약, 제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적게 변하죠.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규제인가요? 지역지구제가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가 토지의 공급이 좀 더 탄력적이 된다 그러면 X죠. 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 다음 10번.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래요. 양의 변화가 없대요, 여러분. 가격이 변해도 양의 변화는 없는 거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직선이죠. 맞죠? 1번 5. 2번.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쓰는 것이 가능한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얼마 못 늘리죠, 단기에는. 근데 장기에는 장기 공급곡선은 더 많이 변한다? 그럼 더 많이 변하면 더 완만해진다? 더 탄력적?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얘가 주어인가요? 은는 이가가 주어잖아요. 그럼 단기 공급곡선이 더 탄력적, 지금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맞죠? 단기가 더 비탄력적인 게 맞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얘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 다음 3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럼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B에서 따라 내려와서 얘 이렇게 그으시면 상하 변화는 더 커요? 그럼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거 맞죠? 수요 증가니까 초과 수요 가격 상승인데 더 많이 상승하죠.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더 적게죠? 좌우 변화는 작으니까. 그 다음 4번. 얼마나 엄한 문제인지 보세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목적의 토지의 공급은 늘릴 수 있나요? 특정 목적의 토지. 늘릴 수 있죠. 주거용지의 공급량 늘릴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이용되던 걸 용도 전환해서 공급하면 되니까. 무한대로 늘릴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양을 어느 정도 늘리죠. 그럼 상향하는 곡선이지 우하향하는 곡선이 아니죠. 네. 4번이 틀렸잖아요. 그 다음 5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규제가 심해질수록 공급은 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니까 선다, 들어 눕는다. 선다, 기울기가 가파르져져. 가파르게 되죠. 더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지금 몇 번까지 문제를 풀었다? 10번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예, 10분 쉬시고 그 다음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